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테이블 상석에 앉은 젊은 회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32살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노장처럼 깊고 냉철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형 블랙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가 이끄는 거대 제국, 진성그룹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 했다. 태양광 사업부의 2분기 실적 보고서는 실망 그 자체입니다. 박전무, 이것이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입니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이미 다음 안건을 담은 서류로 옮겨가 있었다. 그에게 감정적인 동요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결과와 효율성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보고서의 가장 작은 숫자 하나, 계약서의 가장 사소한 조항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임원들은 진땀을 흘렸고 그의 결정은 언제나 단호하고 신속했다.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길고 긴장되었던 회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무언의 신호처럼 모두가 경직된 어깨를 겨우 풀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그의 뒤로는 충성스러운 비서 김 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하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강지훈은 더 이상 진성그룹의 냉혹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5년 전의 그와 세상 전부인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서연,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으며 흔적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여자였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 버렸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의문뿐이었다. 낮에는 냉철한 회장으로 살아가다가도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가 그의 모든 것을 잠식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조용한 바닷가 마을. 윤서연은 작은 도의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흙이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어 갔다. 5년 전,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왔다.
그녀는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자 살아가는 이유인 4살 패기 아들 하준이 있었다. 엄마, 배고파요? 공방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던 하준이 외치자 서연은 물레를 멈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맛있는 스파게티 해줄까요? 하준은 신이 나서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에는 강지훈의 모습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그 사실이 때때로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지만 그녀는 하준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지훈이 없는 세상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그녀의 삶은 소박했지만 평화로웠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흙을 빚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만든 평화로운 울타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리조트 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눈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진성그룹이 그녀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의 해변을 밀어버리고 거대한 리조트를 짓는다는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은 평생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될 것을 우려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그녀와 하준이 겨우 찾은 안식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주민들은 대표단을 꾸려 서울에 있는 진성그룹 본사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서연은 주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하늘을 꾹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그 위용은 평범한 사람들을 압도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로비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등 뒤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사소한 프로젝트 설명회에 직접 나올 리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설명회는 거대한 강당에서 열렸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나와 개발의 청사진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떠들었지만 주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손에 꼭 쥔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녀를 호명했고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회의 내내 무표정하게 앉아 보고를 듣고 있었다. 실무진에게 맡겨도 될 일이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그는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단상 위로 한 여자가 올라서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5년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얼굴,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그렸던 모습.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윤서연,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자리에 그가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 강지훈이었다. 5년 전과 다름없이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강당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손에서 준비했던 자료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당 안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강지훈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윤서연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 사이에는 지난 5년의 시간과 그들이 미처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며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허둥지둥 주워 담았다.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잠깐만, 윤서연.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에 닿지 않았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당의 문을 향해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함께 왔던 마을 주민들의 당황한 시선과 행사 관계자들의 웅성거림이 그녀의 등 뒤로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서야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한편 강당에 남겨진 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유지되던 냉철함이 사라지고 대신 혼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박 전무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회의는 이걸로 끝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그림자, 김 실장에게 향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금 나간 그 여자를 찾아 5분 안에 내 눈앞에 데려와.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명령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즉시 움직였다. 지우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는 듯한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왜, 어떻게, 그리고 왜 다시 사라지려는 것인가? 지우는 직접 그녀를 쫓아 건물 밖으로 나섰지만 이미 서연은 복잡한 서울의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허탈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5년 만의 재회는 이토록 허무하게 끝났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마치 갇힌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서성겼다. 값비싼 카펫 위로 그의 불안한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회장님, 놓쳤습니다. 이미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소미리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보고에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소미리, 그가 리조트를 지으려던 바로 그 바닷가 마을이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했다. 그녀에 대해 알아봐.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것을, 그녀가 어디서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김 실장의 능력은 탁월했다. 몇 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윤서연에 대한 1차적인 정보가 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5년 전 서울을 떠난 직후 소미리에 정착했다. 작은 도에 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이웃들과의 교류는 많지 않았지만 평판은 나쁘지 않았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가 알던 윤서연은 그저 그렇게 현실에 안주할 여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중 한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가족관계란에 적힌 내용이었다. 그녀는 미혼이었지만 취 보호자로 등록된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강하준, 나이는 4살. 강씨 성을 가진 아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나이는 4살. 그녀가 떠난 지 5년. 계산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그녀가 사라지고 약 10달 후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강하준, 그의 성을 가진 아이.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며 가능성을 외치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아이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명령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그가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다. 김 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회장실을 나섰다. 서울에서 소미리까지 가는 몇 시간의 운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녀는 왜 5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숨겼을까? 그를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했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아이까지 혼자 낳아 기른 것일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비일지도 모른다는 미확인의 감정이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거의 정신없이 차를 몰아 마침내 소미리에 도착했다. 김 실장이 보고한 아이의 어린이집 주소는 작은 마을의 한적한 골목에 있었다. 지우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 동안 어린이집의 아담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마침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시간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어린이집 울타리로 다가갔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그의 시선은 단 한 아이에게로 빨려 들어갔다. 모래밭에서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였다. 그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는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자신과 똑 닮은 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심지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도. 그 아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아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오직 저 작은 아이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철옹성 같던 그의 이성이 산산조각 나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온몸을 관통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준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를 먼저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 울타리 옆에 망부석처럼 서서 자신의 아들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4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보며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하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분노와 고통의 깊이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설명해. 윤서연.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저 아이, 내 아이 맞아. 그의 떨리는 질문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랐다. 강지훈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윤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마음 없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과 하준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대답하고 있었다. 하준은 두 어른 사이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를 감지한 듯 서연의 다리에 더욱 바싹 매달리며 불안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경계하고 있었다. 지훈은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이곳은 아이가 있는 곳이고 길거리였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럴 순 없어. 이야기 좀 해. 조용한 곳으로 가지.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애원 또한 섞여 있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공방 겸 집으로 향했다. 지우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 짧은 길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의 작은 집은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 아늑하고 소박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풍경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 사는 화려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 평화로운 공간이 지난 5년간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 지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하준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방에서 놀고 있으라고 다독인 후에야
지훈과 마주 앉았다. 왜? 지훈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5년 동안 쌓인 수만 가지의 질문과 원망, 고통이 담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내게서 도망쳤고? 왜 내 아들의 존재를 숨겼지? 내가 내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점차 격해졌고 끝에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 고통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은 그들의 2주년 기념일이었고 그녀는 임신 사실을 그에게 고백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기 직전 그녀는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다. 그 안에는 지훈이 다른 여자와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여러 장과 두 사람의 약혼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 초안, 그리고 진성그룹의 인수합병 관련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태영그룹 박 회장의 딸이었어. 기사에는 진성그룹과 태영그룹의 합병을 위해 두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한다고 쓰여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당신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어. 서연아, 미안하다. 내겐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난 모든 걸 봤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그녀는 그날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배신감을 토해냈다. 그녀는 그가 사랑 대신 야망을 택했다고 믿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그는 서연이 말하는 그날의 미팅을 기억했다. 선대 회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잡은 맞선 자리였고 그는 단 10분 만에 여자를 돌려보내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메모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건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넌 그걸 믿었어.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깟 종이 쪼가리들을 믿고 사라져 버렸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넌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너와 우리 아이를 버리고 권력을 택할 그런 인간으로 보였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는 그 정도의 믿음조차 주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배신당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녀에게서 버림받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의 반응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와 그녀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누가 그들의 이별로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름과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다. 태영그룹, 박태만 회장.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아, 들어. 네가 본 모든 것은 거짓이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난 널 배신하지 않았어. 절대로.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 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었다. 내가 증명해 보일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누가 우리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훔쳐갔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연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집을 나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지우는 채 오르자마자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김 실장, 5년 전 나와 윤서연 씨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재조사해 나와 관련된 모든 미팅, 통화 기록, CCTV 영상 전부 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쥐새끼를 찾아내. 이번에는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거니까.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긴장된 대답이 들려왔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복수심에 불타는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이, 그의 아들 강하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5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지난 5년간 놓쳐버린 아빠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무작정 그녀의 집에 쳐들어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서연과 하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오후 소미리의 작은 도예 공방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유명 아동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공룡 그림책 세트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앞둔 보아드룸에서보다 훨씬 더 긴장되어 보였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 전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문을 연 서연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며 잔뜩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또다시 흔들어 놓을까봐 두려웠다. 지우는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든 책을 보여주었다. 하준이에게 주고 싶어서
어제 보니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공룡도 좋아한다고 들어서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안으로 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바로 그때 엄마 뒤에 숨어 있던 하준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이 지훈에게 향했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 하준아. 나는 엄마의 오랜 친구란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라 가장 무난한 표현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공룡책을 내밀었다.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책을 받아 들고는 표지에 그려진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서연의 경계심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지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저씨가 이 책 읽어줄까? 그 제안에 하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마지못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인생에서 동화책을 읽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는 공룡들의 어려운 이름을 버벅거렸고 효과음을 내는 부분에서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틀릴 때마다 하준이 웃으며 바로잡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 지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상상했던 강지우는 냉정하고 야심만만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아들의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서툴지만 다정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그의 따뜻한 모습이 겹쳐 보이며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그녀의 방어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것은 그들만의 작은 일상이 되었다. 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매일 저녁 소미리를 찾았다. 그는 서연에게 과거에 대한 해명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준이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블록으로 성을 쌓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로봇을 조립했다. 지우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의 노력은 진심이었고 하준은 그런 그를 점점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한창 로봇 조립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세상이 어두워졌고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이 빛 속에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먹고 가실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작은 원목 식탁에 마주 앉았다. 메뉴는 서연이 만든 소박한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마다 하준의 명랑한 목소리가 그 사이를 채워주었다. 아저씨, 당근 싫어요. 나랑 똑같다. 하준이 볶음밥에서 당근을 골라내며 말하자 지훈과 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 역시 어릴 적부터 유독 당근을 싫어했다. 그 사소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 사이의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짧은 눈 맞춤 속에서 지난 5년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의 일부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허물어졌다.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잠든 하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과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를 다시 마음에 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고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하준은 눈에 띄게 밝아지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그를 밀어내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잠든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얼음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소미리에서 서툰 아빠 역할을 하는 동안 서울의 진성그룹 본사에서는 그의 또 다른 자아가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특별 조사팀은 지난 몇 주간 5년 전의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시간은 많이 흘렀고 대부분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마침내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지만 무게감 있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5년 전 윤서연 씨에게 소포를 전달했던 퀵서비스 기사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잠적했지만 그가 사용했던 차명 계좌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고서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계좌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도록 복잡하게 세탁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태영그룹의 비자금과 연결되는 희미한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역시 박태만이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5년 전 진성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자. 그는 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윤서연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의 관계를 깨뜨려 그를 흔들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더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는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계속 파고들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 같은 시각 태영그룹의 회장실
박태만은 자신의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최근 소밀이라는 바닷가 마을을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전에 사라졌던 윤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몇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부하의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도 함께였습니다. 그 말에 박태만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윤서연이 아이까지 낳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강지훈의 핏줄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될 수도 있었다. 강지훈에게 가족이라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가족은 때로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와 아이 주변을 좀 소란스럽게 만들어봐. 하지만 너무 티나게는 말고 아주 교묘하게. 그 여자가 겁을 먹고 제 발로 강지훈의 곁을 다시 떠나도록 만들어야 해. 꼬리는 절대 잡히지 마. 박태만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강지훈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부서뜨리며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서연이 지난 5년간 피땀으로 일구어온 그녀의 작은 안식처, 바로 도의 공방이었다. 며칠 후 서연의 공방에 험악한 인상의 남자 몇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들의 말투와 행동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조폭에 가까웠다. 그들은 서류철을 들고 공방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사소한 것들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 가마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공간은 안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법규를 읊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결국 그들은 철거 명령서라며 붉은 글씨가 찍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일주일 안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공방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와 하준의 생계 수단이자 지난 5년간의 상처를 치유해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구청에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공방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행히 도둑 맞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작업대 한가운데 그녀가 가장 아끼던 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누군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침입했고 언제든지 그녀와 하준을 해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평소처럼 공방을 찾았을 때 그는 창백하게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바닥에 흩어진 백자 조각들과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본 순간 지훈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태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조사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가 방역에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비열한 공격은 가장 약한 고리인 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지만 그녀를 향한 목소리는 더 없이 부드럽고 단단했다. 걱정 마, 서연아. 내가 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하준이를 지킬 거야.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린 놈들.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 그 한마디가 서연의 불안한 마음 속에 작은 등불처럼 따뜻한 빛을 밝혔다. 강지훈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의 지시는 막강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업체 요원들이 소미리로 급파되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서연의 집과 공방 주위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법무팀은 구청에서 보낸 부당한 철거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그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일 처리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했던 문제들이 그의 전화 몇 통으로 순식간에 정리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그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박태만의 그림자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하준과 함께 마을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다. 지우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회사 일도 미루고 그들과 동행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신나게 제잘거렸고 서연은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감에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겁에 질려 하준을 품에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서연과 하준을 옆으로 거칠게 밀쳐내고 자신은 오토바이와 그대로 부딪혔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훈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황한 척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외치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틈을 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지훈 씨. 서연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 하준을 달래며 정신없이 그에게 달려갔다. 다행히 지훈은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는 팔에 깊은 찰과상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가장 먼저 서연과 하준의 안위를 살폈다. 괜찮아, 하준이는 다치지 않았어. 그의 눈에는 자신의 고통보다 오직 두 사람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의 그 모습에 서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지훈의 몸이 아니었다면 그 오토바이는 분명 하준을 덮쳤을 것이다. 적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녀의 온몸을 공포로 올감했다. 그녀가 고집을 부리며 소미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보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준이 위험에 빠진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가장 위험한 울타리였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팔에 난 상처를 치료했다. 찢어진 셔츠 너머로 드러난 깊은 상처를 소독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찡그려졌고, 그럴 때마다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마침내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자존심과 원망, 두려움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지우는 다치지 않은 팔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내 잘못이지.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 눈물 속에서 지난 5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한 팀이 되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연대가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절실한 동맹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박태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와 하준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득했다. 내가 서울에 안전한 곳을 마련해 뒀어. 그곳으로 가자. 내가 곁에서 24시간 지켜줄게.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공방과 소박한 삶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아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하준이 잠든 사이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소미리를 떠났다. 한밤중에 도주였다. 차 뒷좌석에서 하준은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훈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지훈이 운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예감할 수 있었다. 폭풍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재결 합이었다. 강지훈이 마련한 서울의 안전가옥은 그의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대신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패브릭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무엇보다 하준을 위해 꾸며진 방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가구와 온갖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어
지훈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이 새로운 환경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소미리에서의 소박하지만 자유로웠던 삶이 그리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답답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황금 새장 속에 갇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파트의 가장 좋은 방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최신식 물레와 최고급 흙, 그리고 도예 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건 임시방편이야. 모든 것이 끝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곳에 당신만의 공방을 지어줄게. 그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를 하준의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도애가 윤서연으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그 작은 배려가 그녀의 불안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와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서연과 하준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하는 동안 진성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훈은 그의 최정예 인력들을 모두 소집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기 보안팀장,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을 떨쳤던 재무전략팀장, 그리고 그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까지. 그들은 박태만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영그룹의 조직도와 재무 상태, 그리고 박태만의 모든 인맥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태만은 최근 몇 년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재무팀장이 태영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는 눈앞에 큰 이익이 보이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덤벼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분석에 지훈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바로 그 탐욕을 이용해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5년 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보안팀은 당시 박태만의 비서였다가 억울하게 해고된 인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가 박태만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박태만을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완벽한 함정을 파는 것. 지훈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이라는 재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거대한 사업이었다. 지훈의 전략팀은 이 가짜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계약서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몇몇 정보를 증권가, 정보지와 박태만의 귀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에게 흘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사활을 건 해외 자원 개발 추진. 하지만 막대한 자금 조달의 난항. 이 미끼는
박태만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진성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이 거대한 먹잇감을 자신이 가로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상황실에서 나와 안정가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서연에게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파트너였다. 그는 서연에게 계획의 개요를 설명해 주었고,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지훈이 검토하던 5년 전 사진들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훈 씨, 이 사진 좀 봐요. 당신 뒤 호텔 창문에 비친 모습. 저 차, 태영그룹 로고가 박힌 수행 비서 차량 아니에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지훈과 조사팀원들은 모두 놀랐다. 그들이 수없이 검토하면서도 놓쳤던 아주 작은 단서였다.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날 박태만의 비서가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확보되었다. 그녀의 사소한 발견이 전체 작전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지우는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지켜주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든든한 동지였다. 지우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확신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스크린에 떠 있는 박태만의 사진을 노려보며 인터컴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 작전 개시. 지금부터 덫에 미끼를 풀어라. 그의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5년 전 사냥감이었던 그는 이제 포식자의 위치에 서서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한 수를 두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렸다. 강지훈이 던진 미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했다. 태영그룹의 심장부. 박태만의 집무실에 긴급 정보 보고가 올라왔다. 진성그룹이 동남아시아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두고 막판 자금난에 부딪혔다는 소식이었다. 박태만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정보망을 통해 들어온 이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달콤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호탕하게 웃었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결국 제 무덤을 파는구나.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것을 강지훈을 무너뜨리고 진성그룹의 핵심 사업까지 집어삼킬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겼다. 그는 즉시 비밀리에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있는 자금, 없는 자금 전부 끌어모아 필요하다면 사채까지 동원해 진성그룹이 손을 떼는 즉시 우리가 그 광산을 차지한다. 그의 지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그의 제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탐욕은 전염성이 강했다. 태영그룹 전체가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다. 한편 진성그룹의 비밀 상황실에서는 태영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중계되고 있었다. 박태만이 자산을 매각하고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모습이 손금 보듯 들여다 보였다. 지훈의 팀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훈만은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박태만은 교활한 늙은 뱀이야. 분명 함정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을 거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마. 그의 경고대로 박태만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박태만이 검증을 위해 사람을 풀면 지훈의 팀은 한 발 앞서 가짜 현지 관료를 매수해 그들을 맞이했다. 박태만이 계약서에 진위를 의심하면 지훈의 팀은 위조된 서류와 이메일을 흘려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처럼 지훈은 박태만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보다 한 수 앞서 움직였다. 박태만은 자신이 거대한 덫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재무적인 덫을 노는 동시에 5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보안팀은 마침내 박태만의 전직 비서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박태만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지훈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위협이나 협박 대신 인간적인 연민과 정의감에 호소했다. 당신이 겪은 억울함 내가 풀어주겠소. 박태만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당신에게는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전직 비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장부의 위치를 털어놓았고 박태만이 5년 전 자신에게 내렸던 모든 지시를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마지막 창이 준비되었다. 모든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다.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와 서연의 부드러운 미소였다. 하주는 이미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물론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5년 전 그날 왜 그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가시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치의 거짓도 없이 대답했다. 할아버님의 압박도 있었고 회사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어. 하지만 내 대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널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에 다른 여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어. 나의 미래는 너였고 지금도 너야. 그는 지난 5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던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지막 의심의 가시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녀 역시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미숙했는지, 그를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해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모든 감정의 응어리가 풀렸을 때 지우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고요한 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대형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아침부터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북적였다. 단상 위에 선 박태만 회장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곧 진성그룹의 숨통을 끊고 재계의 황제로 등극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일생일대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태영그룹이 거머쥐게 될 새로운 사업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주주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태영그룹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박태만이 목소리를 높이며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냉철한 표정의 강지훈이 그의 법무팀과 함께 서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이었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태만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그가 고함을 쳤지만 강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태영그룹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주주로서 발언권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그는 박태만을 지나쳐 곧장 단상 위로 올라섰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길고 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대결의 시작이었다. 주주 여러분, 지금 박태만 회장님이 여러분의 귀를 현혹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은 실체가 없는 유령 프로젝트입니다. 지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멈추지 않고 5년 전 박태만이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를 만천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박태만의 전직 비서가 모든 것을 증언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비서는 박태만이 어떻게 강지훈과 윤서연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을 매수했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스크린에는 당시 조작되었던 사진과 메모, 그리고 서연이 찾아냈던 결정적인 증거인 창문에 비친 수행 차량의 모습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화면은 한 장의 사진으로 가득 찼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들 하준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박태만 회장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제게서 사랑하는 여자를 앗아갔습니다. 제가 아빠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극이 주주총회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박태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박태만의 경영 비리를 정면으로 겨눴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사기극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태영그룹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으며 이미 파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주주들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후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전직 비서에게서 넘겨받은 박태만의 비밀 장부였다. 스크린에는 수년간 그가 저질러온 횡령,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박태만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태만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태만 씨, 당신을 횡령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박태만의 비참한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고요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뒤로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호텔 앞에는 그를 기다리는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고 서연은 그의 품에 조용히 안겼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다. 박태만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태영그룹의 붕괴와 강지훈 회장의 극적인 승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의 팀은 언론을 능숙하게 통제했다. 이 사건은 비열한 복수극이 아닌 부패한 기업 문화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한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포장되었다. 강지훈의 이미지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에서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차세대 리더로 완벽하게 탈바꿈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몇 달 후 법의 심판은 엄정하게 내려졌다. 박태만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5년 전의 범죄까지 모두 인정되어 그는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진실을 증언했던 그의 전직 비서는 강지훈의 약속대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정의는 더뎠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하주는 더 이상 숨막히는 안전가옥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을 둘러쌌던 삼엄한 경호의 벽은 사라졌고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거실에 모여 앉아 레고로 거대한 성을 만들었다. 하준의 세상은 매일매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모습을 보는 두 사람의 마음 역시 행복으로 물들었다. 특히 강지훈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하준의 눈높이에 맞춰 기꺼이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며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아빠가 되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놓쳐버렸던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은 아들의 따뜻한 천과 아내의 부드러운 미소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소미리 리조트 개발 사업의 전면 100디화 공문이 들어 있었다. 당신과 마을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을 수는 없어. 대신 그곳에 모두를 위한 공원과 예술 창작 센터를 짓기로 했어. 그의 결정에 서연은 감동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설계도 한 묶음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소미리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 절벽 위에 지어질 새로운 집의 설계도였다. 설계도 속의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였다. 그리고 집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창을 가진 도의 공방이 설계되어 있었다. 우리 집이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와 꼭 닮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너와 하준이를 위해 쓰고 싶어. 너의 남편으로, 하준이의 아빠로 평생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나와, 그리고 하준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잃어버렸던 시간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소미리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설계도 속에 집이 현실이 되어 서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 공방 안에서 서연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대한민국 도예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집 앞 잔디밭에서는 캐주얼한 옷차림의 지훈이 하준과 함께 공놀이를 하며 세상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서연이 공방에서
나와 그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지훈이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세 사람은 함께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하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따뜻하고 눈부신 행복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